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첫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거나 잘못 쓰면 큰돈 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1월 12일 목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4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식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구직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했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에 발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알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홍성과 예산 통합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첫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는 오전 9시에 이뤄졌습니다. 14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당선 축하를 건넸습니다.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 협력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의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글을 올려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화 내용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물밑 조율이 시작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에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88명이 나왔고 전남, 충남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근무자 1명이 그제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선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43명입니다.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명,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를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전체 인구 60% 접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접종 후 부작용 상황 등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침착하게 천천히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BS 뉴스 안달영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선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세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에선 오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0대와 80대가 각각 1명씩 확진됐고 또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외국인 1명도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산에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천안에선 어제와 오늘 이틀간 4개 학교에서 6명이 확진돼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6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세종에선 대전 제약회사 확진자의 직장 동료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인정되는 마스크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식당가, 식사 전인데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 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장소, 종교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의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안 되는데 모두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공연, 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한 뒤에 여기에서 시키는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면 참 황당할 겁니다.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취업난 속에 이렇게 구직자를 현혹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학 휴학생인 김모 씨는 지난 9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보안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취업 당일 업체 담당자는 대부업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하루 10만 원을 줄 테니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당장 학비로 쓸 돈이 급했던 김 씨. 결국 근무 첫날 천안과 대전에서 고객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돈 1,400여만 원을 업체로 송금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 구인 광고는 이들이 업체 이름만 빌려낸 가짜였습니다. 돈을 그냥 받아서 보내기만 하는 알바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게 불법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경찰이 딱 와서 체포를 하자마자 그래서 알았어요. 지난 5월 또 다른 구직 사이트로 건설업체에 취업한 42살 이모 씨도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자재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뭐 이름 없는 회사도 아니고 큰 거잖아요. 좀 회사가. 요즘에 취직도 어려울 때 그거를 누가 의심을 해요. 기업 정보가 나오니까. 이처럼 구직 사이트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검증 절차는 허술합니다. 기업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업자 번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채용 공고는 계속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필터링을 하고 관련 인력 확대라든가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을 경우라도 추후에 이것은 기타 범죄의 방조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업무 대비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갑자기 바뀐다면 의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 한 명이 여성을 좀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경찰이 또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부산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심야에 이제 인적이 드문 상태에서 CCTV에 잡힌 영상이었습니다. 남녀가 말싸움을 하다가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또 몸싸움을 하던 중에 이제 쓰러진 일방 여성에게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제 안면부나 두부를 계속 이제 때리고 또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를 본인의 지인에게 유포하면서 무자비하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건 자체는 좀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이고 상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게 경찰이 그 유포자를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예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네티즌들은 저렇게 공분을 살 만한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왜 처벌을 하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해당 CCTV 관리자의 손에서 이제 경찰에 제보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의 지인 또 SNS에 공유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긴 하였지만 네. 그 행위 자체로 권한 없이 또 영상에 나오는 개인의 동의 없이 네, 동의 없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사안이 됩니다. 그 개인정보라는 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뭐 얼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는 우리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성명, 그리고 뭐 주소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물리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이제 영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의상으로도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그렇죠. 아는 지인들이라면 네,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게시하거나 할 때에는 해당 출연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이 개인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하게 우리가 흔히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런 그 수정을 거쳐서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리 업체 측은 이걸 이제 그런 없이 뭐 모자이크도 없이 영상을 공유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럼 혹시 이 피해 뭐 여성이나 아니면 그 남성이 공유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피해 여성이나 남성이 본인의 영상을 본인이 가지고 가서 공유를 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 출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CCTV 상에 나오는 그 그렇죠.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허락 없는 CCTV 영상 유포 이게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뭐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이제 CCTV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맞아요. 또 유명인들의 CCTV 영상이 유출돼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그렇지만 이 CCTV는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촬영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거나 뭐 그런 정보들은 아니고 좀 일상적인 정보들이거나 또는 개인의 뭐 깊은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어서 네.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한가 여부를 판가름할 때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주로 벌금형에 가깝습니다. 아, 네. 하지만 또 이게 또 민사로도 또 그렇죠.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처벌 수위는 낮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그 출연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요. 결국 위자료 상당액이 아마 손해배상액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런 생각 드는데 요즘에 가정에도 CCTV 설치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차마다 또 블랙박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러 영상들이 찍힐 텐데 이게 내가 찍은 영상이니까 내가 공유해도 되겠지 싶어서 SNS 등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그 CCTV와 그 블랙박스가 조금 다르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요? 블랙박스는 연속적으로 촬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만 된다든지 운전 중에만 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영상정보 장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CCTV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 내 CCTV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그 가정 내 CCTV까지는 아니고요. 유명인을 예로 들자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게의 CCTV 영상을 가게 홍보 목적으로 연예인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라고 해서 CCTV를 캡처해서 이제 가게에 전시를 해 놓았는데 이를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하자 이제 SNS에 공유를 하자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사귀나 보다 하는 열애설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카페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좀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왔는데 이를 오해해서 SNS에 공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 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이후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만큼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부터 확인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 측은 해당 기소는 통상적으로 진행됐고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에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결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은 더 나아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 방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비난하고 막으려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르는 집값에다 전세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요즘 집 구하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집이 그냥 빈 채로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LH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매입 임대 주택인데 전국적으로 10% 넘게 공실로 남아있어 관리비만 좀 먹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정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LH 소유의 다가구 주택. 이곳에만 6채가 비어 있습니다. 인근 임대주택도 마찬가지. 대전 중구에서만 LH 매입 임대주택 99곳 가운데 23곳이 이처럼 6달 이상 비어 있어 공실률이 23.2%에 이릅니다. 너무 여기 좀 외곽이야. 그래서 여기 주변 사람들만 그냥 살지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지는 않죠.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49제곱미터 규모의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90채가 넘게 비어 있습니다. 신혼집을 꾸리기에 좁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9.9%,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7%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를 찾지 못해 임대주택을 오랜 시간 동안 비워둘 경우 관리비 지출 등 LH가 담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물량 공급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혼부부들이 과연 어떠한 입지에 또 어떠한 그런 공간 면적을 원하는지를 더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춤형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LH는 장기 공실로 남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청년에게도 빌려주거나 소득 조건을 완화해 임대하는 등 뒤늦게 공실률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외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입 여건은 취약하기만 한데요. 각종 공공시설물이 속속 이관하면서 2030년에는 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최근 1단계 구역이 문을 연 세종중앙공원입니다. 세종시로 부분 이관돼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운영비로 예산 3억 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 LH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관되면 시예산 44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2단계까지 완공되면 유지 관리비로만 1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세종호수공원도 연간 운영비가 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세종시가 현재까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만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 시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에서 이관받는 도로와 공공건축물 등 110개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연간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취약합니다. 세종시 지방세의 절반가량을 아파트 등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해 세수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니만큼 유지관리 비용은 세종시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저희가 현장 라이브 영상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내포신도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2013년 출범한 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최근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내포신도시가 이제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지난 2013년 출범한 내포신도시. 균형 발전과 서해안시대 개막이라는 기대 속에 화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도시조성공사 완공을 눈앞에 둔 내포신도시의 성적표는 기대에 이합니다.
내포 신도시 인구는 27,874명, 당초 목표의 28.1%, 준공주택은 11,147세대로 목표 대비 2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133개 기관 가운데 이미 12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쳐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에 지정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학병원 유치,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비롯해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 허브 구축, 문화체육 산업의 거점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인구의 60%, 지역 내 총생산의 80%가량이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 4개 시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 신도시를 환항해권의 배후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낙후된 서남북권에 대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잠재력, 그리고 산업적 잠재력, 환경적 어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서해안권의 어떤 중심 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혁신도시로 거듭나는 내포 신도시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주력산업 구조 개편에 직면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 바로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시키느냐입니다.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시군들도 또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원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비전은 환황해권 연구개발과 생태환경, 문화, 체육 분야 거점 배후 도시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기술 분야 5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 분야 9곳,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문화체육 분야 4곳 등 18개 기관이 내포 신도시에 적합한 핵심 이전 대상 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견제나 반발을 고려해 아직 구체적 기관이나 규모 등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해 복선전철 건설과 장항선 복선화 추진 등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 추진 등의 정주 여건 등을 내세워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세종과의 접근성이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혁신도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공주와 천안, 청양 등 충남 지역 상당수 시군들이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나 독자적인 유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자 양승조 지사가 나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 신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좀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각 시군과의 연대와 또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KBS와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역의 문화계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문화 풍경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대전 시립미술관이 마련한 저편의 미래에서라는 야외 전시전을 저희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 열린 세계 미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 미래 저편에서 27년이 흐른 지금 저편의 미래에서 응답합니다. 93년 엑스포가 끝나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작품들은 5년 뒤인 98년 대전 시립미술관 개관과 함께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작품의 의미조차 희미해진 건 아마도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진 탓. 하지만 산책과 피크닉의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예술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 이곳에 있는 작품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두 장소는 대전 시민들이 계절을 즐기고 또 가족과 연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또 아마 모든 고등학교와 중학교 앨범에 등장하는 추억의 장소일 것입니다. 예술은 멀리 있지 않고 일상에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의 작은 희망과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화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가 비온 노가르드는 떠도는 영혼들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가로등처럼 서 있는 작품 대전 93은 작가 파트릭 코리용이 27년 전 대전 엑스포를 찾았던 당시 상황을 엉뚱한 상상력으로 기록했습니다. 기억의 조각을 모아 새로운 오브제가 탄생했습니다. 지역 작가 김영웅은 주변 풍경과 사람,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27년 전 그때를 회상하며 음성사서함에 남긴 메시지는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코로나19로 미술관의 문이 닫히면서 문화 소외자들을 낳은 현대미술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자신의 기억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택배비 인상 계획도 포함돼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이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부는 어제 월성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중 한 명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해자로 불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오늘 대전지검에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대전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 A씨가 폭언과 폭행 혐의로 이사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살을 빼지 못하면 사직하라고 강요하고 날짜를 적재하는 백지 사직서를 내도록 하는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만간 고소인 A씨와 해당 사립학교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보육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현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원아들에게 곰팡이가 핀 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폭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더 풀렸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한낮에도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 다시 미세먼지가 나타났는데요. 세종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종일 대체로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4도, 세종이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18도, 세종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당진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m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과 또 기념행사가 현재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인데요. 혁신도시 결국 핵심 공공기관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겁니다. 잠시 뒤 이어질 KBS 9시 뉴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충남 내포 현지에서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